안녕하세요. 최근 10월 말 상장을 앞둔 롯데리츠의 공모주 청약에 4조 7천억 원의 자금이 몰렸고 청약 경쟁률도 공모리츠 사상 최고인 63대 1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부진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주식시장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비교적 높은 배당 수익과 함께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리츠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예전 이마트 관련 영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리츠에 대해 상품 구조와 시장 전망에서부터 리츠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상황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리츠에 대해 궁금하셨거나 투자를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리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과 매각 차익 등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로 상장된 리츠는 주식처럼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주식 형태로 보유하면서 정기적으로 배당을 받는 금융상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해외에서는 리츠가 이미 상당히 중요한 투자 상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5개에 불과하며 이들 리츠가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06%에 불과합니다. 상장 리츠의 시가총액 비중이 17%가 넘는 싱가포르는 차치하더라도 3에서 4%대인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인데요. 국내 리츠 시장이 이처럼 저발전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리츠가 시작된 것이 IMF 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였고 2000년대 들어서도 기업들의 부실 자산을 정리하기 위해 활용되었지만 적절한 매수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진국과는 달리 리츠가 기관 투자자나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한 사모펀드 형태로 운영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가 적었고 따라서 시장 규모도 커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향후 국내 리츠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수요 측면에서는 저성장 시대에 투자자들이 은행 이자보다 높은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리츠 상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시세 차익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높아진 부동산 가격 때문에 무리하게 부채를 끌어쓰지 않더라도 우량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리츠 상품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공급 측면도 리츠 시장의 성장에 우호적인데요. 2017년에 정부가 은행과 부동산 펀드의 리츠 사업 겸업을 허용하면서 은행과 부동산 운용사들이 리츠 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업체들은 전자상거래 부상으로 기존 오프라인 점포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리츠를 통해 자산 유동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들 기업 입장에서는 부동산 자산을 매각해 마련한 돈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할 수 있고 현금이 늘어나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등 재무제표를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역시 리츠 시장 띄우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아파트 등에 집중된 부동산 투자 수요를 리츠와 같은 금융상품으로 분산시켜 집값을 안정시키고 금융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9월에 공모형 부동산 간접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리츠 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정부가 직접 수익성 높은 우량 자산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6조 원에 불과한 공모리츠 시장 규모를 2021년까지 60조 원으로 키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최근에는 정부가 퇴직연금 계좌로도 리츠를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츠의 상당 규모의 자금이 흘러들어가 관련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츠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리츠 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어떤 부동산이 편입되어 있으며 예상 임대료와 공실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부동산이 속한 산업의 업황은 어떤지에 대한 것인데요. 이를 국내 유일의 상장 오피스 리츠인 신한알파 리츠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코스피에 상장한 신한알파 리츠는 판교에 위치한 크랩톤 타워와 용산의 더 프라임을 기초자산으로 두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판교 오피스의 경우 경기 부진 등으로 서울의 평균 공실률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주요 IT 및 게임 업체들이 입주해 있어 공실률이 0%에 가까운 데다 강남과 인접해 있고 신분당선 개통으로 교통이 편리한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신한알파리츠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여기에는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를 좌우하는 주요 임차인 정보와 매월 공실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용산 더 프라임 역시 신한생명, DB생명 등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용산 지역의 다양한 개발 호재로 자산가치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에 신한 알파리츠의 주가는 올 들어 안정적인 배당 매력과 우량한 자산가치가 반영되며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이랜드의 유통 매장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디츠 코크랩의 주가도 높은 배당 수익률 등이 부각되며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대형 곡물리츠의 주가가 오르자 10월 말 상장 예정인 롯데리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롯데리츠는 롯데백화점 강남점과 구리점 등 롯데쇼핑이 보유한 10개 점포에서 발생한 임대, 매각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10개 점포의 자산 규모는 총 1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사실 롯데리츠는 지난 3월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단위 리츠로 관심을 받았지만 이후 상장을 철회했던 홈플러스 리츠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데요. 소매점을 기반으로 한 리테일 리츠인 홈플러스 리츠의 경우 전자상거래 영향으로 오프라인 매장의 실적 둔화가 뚜렷한 상황에서 기초자산인 51개 점포가 모두 마트였고 공모 규모도 1조 7천억 원으로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대주주였던 사모펀드 MBK가 홈플러스 리츠를 통해 사업을 철수하려는 출구 전략이라는 인식이 강해 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롯데리츠는 같은 리테일 리츠임에도 여러가지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우선 롯데백화점 강남점을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한편 롯데쇼핑의 10개 점포를 3개의 트렌치로 구성해 장기 임대 계약을 맺어 수익 안정성을 담보했는데요. 통상 리테일 리츠들이 오프라인 매장의 실적 악화로 임대료가 낮아지는 것과는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또한 임차인인 롯데쇼핑과 트리플렛 계약을 맺어 롯데쇼핑이 관리비용, 제세 공과금, 보험료 등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롯데리츠의 비용 부담을 낮췄습니다. 또한 국내 리츠업계 최초로 신용등급 AA-를 받아 다른 곡물 리츠에 비해 낮은 금리로 1,700억 원 규모의 담보부 공모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롯데리츠는 롯데쇼핑이 보유한 84개 점포에 대한 우선매수 협상권을 확보하여 향후 다른 점포를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도 있는데요. 롯데리츠가 다양한 장치로 단점을 보완했다 하더라도 오프라인 매장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리테일 리츠라는 점은 부담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프라인 점포는 쿠팡,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업체의 부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경우 올해 2분기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최근 덕이점에 이어 서부산점도 폐점하기로 하는 등 점포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는데요. 롯데백화점 역시 올해 인천점, 안양점, 부평점, 영플라자 대구점의 영업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통상 리테일 리츠는 단일 임차인이 장기로 임차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빠질 경우 대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고 다른 용도로 매장을 전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를 반영하듯이 미국과 일본 등의 경우 올 들어 리테일 리츠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롯데리츠에 편입된 기초자산에는 롯데의 핵심 부동산인 소공동 본점과 잠실 본점 등이 빠져 있어 롯데백화점의 강남점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부동산 자산이 없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히는데요. 아무리 10년 이상의 장기 임대 계약을 맺어 확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기초자산에 편입된 물건 자체가 그다지 투자 매력이 높지 않은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롯데리츠는 앞서 언급한 보완 장치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얻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신한 알파 리츠처럼 높은 시세 차익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편입 자산을 시가 대비 저렴하게 인수해 이후 자산가치 상승폭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었던 신한 알파 리츠와는 달리 롯데리츠는 자산을 감정평가액에 할인 없이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리츠 상품은 기본적으로 배당 수익이 주 목적이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만큼 자산가치가 올라야 그것이 주가에 반영되는데 이미 롯데 리츠에는 현재의 자산가치가 반영되어 있고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력 역시 낮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들어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배당 소득을 제공하는 리츠 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정부 역시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을 펴고 있어 향후 국내 리츠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스퀘어와 잠실 SDS 타워 등을 편입한 NH 리츠와 서울 태평로 빌딩과 제주 조선호텔 등을 편입한 이지스 리츠 등 7개 신규 리츠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리츠 상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고 정부 역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중수익, 중위험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리츠라고 하더라도 어떤 부동산이 기초자산으로 편입되어 있는지, 해당 부동산이 속한 업종이 리테일인지 오피스인지, 그리고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은 어떤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리츠 상품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제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